덜 쓰는 법 말고는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이 배터리를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충전과 방전이 계속되는 이 배터리에서 거의 완전하게 충전한다든가 거의 완전하게 방전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과학을 알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가연구소 최고의 과학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토크쇼 UST 펀 사이언스의 진행을 맡은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현균 교수입니다. 수연 씨, 네? 방금 전에 하신 거 그 서울 사투리 요새 유행하는 거 맞죠? 좀 해봤어요. 그러면 저도 UST 펀 사이언스의 펀한 MC로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요? 오늘의 과학자 폼 미쳤다. 오늘의 과학자 폼 미쳤다. 폼 미치다. 네. 오늘의 과학자는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순환자원연구센터에서 오신 김홍인 센터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순환자원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홍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님과 UST 재학생 혜디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과학이 쉬워 지구, 재밌어 지구, 과학의 바 지구,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강연 같이 들으러 왔습니다. UST 박혜리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김홍인 센터장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러면 광물 같은 거를 연구하는 곳 같은데 순환자원연구센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네네. 지질자원연구원 하면 그 광물 연구하는 곳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하에 있는 광물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광물을 빼내서 활용을 하는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연구센터는 그 활용하는 그 광물을 다시 쓰는, 재활용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김홍인 센터장님의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교수님, 네. 요즘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더 큰 한파가 올 거래요. 이게 실제로 많이 추워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지구가 자꾸 오염 때문에 환경오염이 생기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지구 온난화니까 겨울이 더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 날씨가 갑자기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왔다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올라왔다가 들쑥날쑥해지는 게 진짜 지구 온난화의 무서운 면모입니다. 맞아요. 역시 지구씨라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기만 하면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네. 네. 우리 삶이 굉장히 편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 편리함은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동반하는 것 같고요. 미래의 이 환경오염을 막고 지구의 온난화 같은 것을 잘 지키려면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무거우시죠? 어깨 열심히 뽕이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홍인 센터장님과 함께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네, 지구를 살리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과학기술이 뭔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지구를 살리는 과학기술이 들어있다는데요. 그래요. 사랑의 배터리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배터리에는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홍인 센터장님의 강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로운 자원 폐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튬 2차 전지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2차 전지인데요. 자동차 내연기관 대신 사용되는 전기 모터 구동을 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공급원으로서 배터리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갖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보면 전기 자동차는 실제 한 400kg에서 600kg 정도의 무게를 갖는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요.
3.5kW, 90kWh 정도의 그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말씀드린 대로 한 6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갖는 그런 전기 자동차가 실제 배터리를 리튬이온 전지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보면 테슬라 모델 S라고 하는 그 자동차는 원통형 전지가 사용됩니다. 8,000셀 정도의 셀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 음극, 그리고 그 사이에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는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이제 충전과 방전이 계속되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는 원래는 작은 배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작은 배터리였는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들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제 ESS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는 더 큰 전기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전기 자동차 생산 비중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한 45%입니다. 와, 거의 절반이네요. 그리고 이 배터리 안에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35%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차 시장에 따라서 원자재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ESS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요. 이것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실제 ESS 시스템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S 시스템에도 이 리튬이온 전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방금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라고 할까요? 대체 어떤 개념인 거죠? 네, 양극 활물질은 실제 이제 배터리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양극 활물질, 그리고 음극 활물질은 실제로 이제 그 음극으로 쓰여지는 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음극 활물질인데요. 양극 활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양극 활물질이고, 음극은 흑연인 그라파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리튬 배터리는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을까요? 수명이 짧은 배터리도 있고 긴 배터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지금 한 7년에서 10년 뭐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70, 80%만 줄어들어도 실제 사용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교환하고 그런 우리가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를 보면 저희가 이제 전기차가 생산량이 실제로 이제 생산되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량을 보면 2025년도에 한 1,900만 대, 그리고 이게 2030년도에 한 5천만 대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판매가 되면 이게 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전기가 필요한 그 공정, 그래서 ESS 시스템 배터리 공급을 하게 되는 게 거의 한 2,800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에 5,8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2024년에 EU에서 그 CO2 풋프린트 공개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의무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니켈, 리튬의 사용 비율이 뭐 12%, 4%, 4% 이렇게 EU에서 2030년까지 의무 사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유럽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에 금지되고, 스웨덴, 독일, 영국에서는 2030년에, 프랑스에서는 2040년에 내연기관차의 생산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을 보면 실제 이제 EU나 미, 중일, 한국 모든 그 기업들이 실제 이제 ESG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된다. 그리고 재활용도 그에 따라서 진행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관리를 보면 실제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보면 아까 계속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원이라기보다는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오염물질입니다. 폐기되거나 자연에 버려지게 되면 이게 오염물질로 그대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유기화학물질이라든가 뭐 전해의
뭐 바인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니켈은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재활용을 해야 되고 실제 적법하게 친환경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지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리튬 광물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상황이?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울진이나 해남에 옛날에 그 리튬 광산이 있었는데 이 광산은 중요한 게 이거를 캐는데 드는 돈보다 이걸 활용해서 얻는 돈이 더 커야만 채굴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채굴을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율이 아주 낮군요. 네. 아,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실제 이 광물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산성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산성 되게 중요한 단어네요.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를 보면 실제 한 번 쓰고 버리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80% 정도까지 그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교환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재사용이라고 하거든요. 재사용. 예, 재사용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한 전기차 자동차는 한 500회에서 1000회 정도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능이 한 70%에서 80%까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용도로 아까 말씀드린 ESS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사용 연한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 재사용 방법을 보면 우리가 그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팩이라고 하거든요. 네. 팩을 분리하게 되면 모듈을 분리하게 되면 셀이라고 하는데 이 팩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모듈로 해체한 다음에 그것을 성능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다시 패킹을 해서 ESS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듈을 다시 분해를 해서 셀까지 만든 다음에 실제 이제 문제가 되는 셀은 골라내고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실제 이제 재사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재사용한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재활용하는 것이 실제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배터리의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물리적 처리를 보면 실제 이제 팩을 이송하게 되고 이송한 팩을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뭐 저장하면서 방전을 하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를 하기 위한 방전입니다. 처음에 이게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한 300볼트에서 400볼트 정도 그리고 한 70kW 이상의 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해체를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위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방전을 하게 되고 방전한 어느 정도 방전이 되고 나면 이것은 완전한 방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방전한 셀은 한번 파쇄를 해서 우리가 그 양극 활물질에 들어있는 코발트, 니켈, 망간을 회수하는데 이게 방전하지 않으면 파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완전한 방전을 한 다음에 파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파쇄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그 활물질을 얻어냅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 활물질 안에 코발트, 니켈, 망간을 분리해내는 것이 실제 이제 그 배터리 재활용 공정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공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활물질을 얻어내면 활물질은 물에 녹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황산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녹여내는데 그 물에 녹인 다음에 이것을 분리해내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용매 추출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는데요. 용매는 기름입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분리하는 공정을 지나고 나면 그 용매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pH에 따라서 추출하는 금속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는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이렇게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 실제 재활용 공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용매 추출 공정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지 않는 공정 그것이 실제 이제 이 코발트, 니켈, 망간을 분리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막 흔들었을 때 실제로 가만히 두면 물하고 기름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pH
그 물에 있는 pH에 따라서 추출되는 금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출되는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상으로 기름으로 옮겨가는 그 메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간 메탈은 다시 pH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공정이 실제 용매 추출 공정입니다. 그래서 용매 추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코발트, 니켈, 망간이 실제 주기율표에서 보면 거의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용매 추출 공정이 아니면 실제 이 코발트, 니켈, 망간을 분리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이 없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매 추출 공정은 실제로 그 코발트, 니켈, 망간을 분리하는데 색깔별로 사람이 보면서 이거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좋으면 분리가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눈이 나쁘면 분리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탄다고 표현을 하는데 기술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표준화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실제 이 용매 추출 공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해서 실제 이 전형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실제 모니터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이제 그 용매 추출 공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용액을 분리하다가 온라인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용매 추출 공정에서 용액을 뽑아다가 다시 분석하고 다시 넣어주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자동차는 실제 이제 그 최근에 생산된 배터리는 한 77kWh, 그리고 주행 거리가 한 400km에서 600km 정도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한 200kg 배터리가 한 200km 정도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비는 1kWh당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전비가 좋은 자동차는 한 5km 가고요. 연비 같은 거네요. 예, 연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그래서 전비가 좋은 자동차는 7km를 가고 전비가 나쁜 자동차는 5km를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km 정도를 가는데, 그래서 77kWh,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배터리는 77kWh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곱해주면 이게 한 460km 정도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고용량의 고전압 배터리가 생산되면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자동화하고 로봇으로 해체하는 그런 공정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되는 광물들은 아까 지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산성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의 원료는 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다 원료가 수입된 배터리이고 재활용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재활용되어서 원료가 그 배터리 제조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더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재활용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 또 다 쏙쏙 빼먹고 100%가 갈 때까지. 네, 맞습니다. 지금 한 90% 정도 저희들이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는데, 네, 100% 될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 전기차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센터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전기차의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계속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핵심 광물은 실제 리튬, 니켈, 코발트.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말들을 일반인이 듣기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말들은 전기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을 일반인도 알 수 있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네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생산되는 배터리는 실제 이제 1테라와트의 그 리튬이온 전지가 생산할 때 약 한 100만 톤의 광물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전 세계 연간 코발트 생산량은 115만 톤, 그리고 니켈은 한 220만 톤입니다. 생산된 니켈이 거의 다 지금 전기 자동차로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하프 정도가 전기 자동차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40년 가면 50테라와트의 그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50배 정도가 광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자연계에서 계속 회수하다 보면 실제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실제
중국을 빼고서는 이 전기 자동차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그 리튬이온 전지 원료, 그러니까 셀의 생산량의 점유율을 보면 2023년도에 60%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도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을 조금 배제하고 그 외의 국가들이 실제 이제 이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기 자동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들은 중국에서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으로 갔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밸류 체인을 보면,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의 원료의 밸류 체인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의 12월 달에 중국에서 흑연의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극과 음극의 음극제로 사용되는 흑연을 수출하지 않으면 배터리의 생산이 멈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반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흑연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100% 정도 우리가 그 흑연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산되는 배터리에서 사용 후 배터리에서 이 음극을 재활용을 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재활용 연구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멀어지면 지구씨가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멀어지네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흑연도 없고 뭐 그 리튬도 없어도 이 센터장님이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뽑아 주시니까 그런 또 방법이 기대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원료 가격도 원료를 가진 나라에서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원료를 비싸게 사오더라도 생산 비용이 낮게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는 생산품이 낮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득이 올 수 있는 거죠. 없는 광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기술로 승부를 본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튬이온 전지의 재활용 산업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15억 달러, 1조 7,300억 원 정도고요. 2030년에는 181억 달러, 21조 원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8.2%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21배, 21배를 올라간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급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 재활용 공정에서 보면 실제 이제 개당 온실가스가 48.8kg 감소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공정을 보면 크게 건식 처리 공정, 습식 처리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식 처리 공정은 벨기에 유미코아에서 용융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LS니코 이런 데서 1,500도, 1,600도 정도의 롤을 가지고 금속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실제 금속분을 만들어 가지고 침출을 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습식 처리 공정은 실제 이제 파쇄를 해서 블랙 매스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물에 녹이는 공정으로 실제 이제 뒷공정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물에 녹여 가지고 코발트, 니켈, 망간 분리하는 공정은 아까 설명드렸던 용매 추출 공정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블랙 매스가 뭔가요? 블랙 매스는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이 섞여 있는 검은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식 공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블랙 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공정을 보면 실제 이제 그 폐수도 발생하고 폐기물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폐기물 발생을 줄이면서 폐수 발생을 줄이면서 재활용하는 공정 개발을 하는 것이 실제 이제 친환경적 연구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부터 나오는 원료 광물부터 재활용까지 가는 전체 공정을 완전하게 재활용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친환경적인 연구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온 전지의 재활용 공정을 통해서 특히나 친환경적인 재활용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터리를 다시 쓰고 또 생산하고 다시 쓰고 하는 자원 순환 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실제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실제 이제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해 줄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환경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폐 배터리를 처리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니 참 굉장히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래서 우리가 UST 펀 사이언스를 시청해야 되는 이유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근데 저 아까부터 궁금한 거 있었어요. 이 배터리가 성능이 80%나 남아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폐 배터리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 폐 배터리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폐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걸 사용 후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게 사용 후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사용하고 난 배터리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 사용 후 배터리를 우리가 다시 쓰기도 하고 재사용하기도 하고 재사용한 배터리는 다시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 후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이 한 70%, 60% 떨어지게 되면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폐 배터리 이렇게 우리가 말을 쓰는 거죠. 네, 사용 후 배터리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전기차 배터리가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제가 전기차는 없지만 노트북이나 휴대폰에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배터리 자체 성능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덜 쓰는 법 말고는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이 배터리를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충전과 방전이 계속되는 이 배터리에서 거의 완전하게 충전한다든가 저속으로 거의 완전하게 방전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완충을 하거나 아예 방전이 돼버리면은 수명이 짧아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되게 다르네요. 이게 급속한 충방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속으로 천천히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속 충전기 다 갖다 버려야겠네요. 고속 충전기는 실제로 그 얼음에다가 물을 넣을 때 확 던져서 넣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층상 구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층상 구조에다가 리튬 이온을 골고루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게 되면 실제 비어있는 그 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잘 때는 완충을 그쵸. 서서히 시키는 게 좋겠네. 네네네네. 네, 바쁠 때는 좀 쾌속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전기차 사용자들을 보면 고속 충전을 매번 하더라도 꼭 저속 완속 충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네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 사용 후 배터리가 한 2만 3천여 개 정도 나오는 걸로 좀 들었는데 그럼 그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한 2019년에 60대, 2020년에 200대 이상이 반납이 됐고요. 아직도 이게 발생은 했지만 반납이 안 된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도 카운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재활용되고 사용 후 배터리가 다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집이 돼야 되고요. 수집이 된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재활용을 해야 되는 그 배터리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배터리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자원 순환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사용 후 그 가전제품에서 금이라든가 구리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도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의 자원 재활용 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네. 잘 모르지만 다들.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지구과학 전공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유한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이 아나바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리튬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량이 1억 3,800만 톤 정도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전기자동차로 만들었을 때 한 43년 정도면 이게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주에 있는 자원들을 개발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재활용 기술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광물 자원 하면 또 그런 시선이 되게 많잖아요. 왜 중국에는 저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왜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많았어도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렇죠. 이 광물을 채굴할 때는 반드시 환경오염이 뒤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이게 중요하고 또 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는 어린이들, 유아들이 이 광물을 채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술이 너무나 인류를 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구님,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이 재활용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우주선을 띄웠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해서 17번이나 재활용했다고 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재활용이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데요. 옛날에는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 일회용이었어요. 한 번 보내는 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회용,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면서 우주로 나가는 비용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우주 여행도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도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지금 전기차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전기차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비싼 이유가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럼 충전소도 더 많아질 거고 모두가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또 안전하게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네. 중요하네요.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나중에 소개될지도 모를 거예요. 네, 센터장님, 근데 이게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리튬 배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면 사용 후 배터리도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의 수명에 관한 연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 배터리의 사용이 그러니까 길어질 수 있는 연구는 계속 해왔고 실제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적은 양으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그 한 번 충전해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연구하기도 하고 실제 배터리의 사용 연한도 늘릴 수 있는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기 작전이 지구를 살리기는 작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양으로 많은 거리를 가고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효율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USD Fun Science. 오늘은 전기차 폐배터리, 아니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확보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김홍인 센터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폐배터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부터 사용 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배터리는 다시 쓰는 배터리,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또 다른 사용 후 배터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로 다시 쓰는 그런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친환경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니 뭐 폐배터리보다는 사용 후 배터리 하면 훨씬 더 친근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사용 후 배터리.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우리 두 분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대량 생산하고 대량 폐기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활용, 재사용 이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2019년 노벨 화학상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명이잖아요. 저는 다음 노벨 화학상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핸드폰 배터리를 최근에 수명이 70%밖에 안 된다고 해서 바꿔버렸는데 사용 후 배터리 문제를 듣고 내가 너무 낭비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재활용을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제 배터리도 어디선가 잘 쓰이고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쓰려고 오늘 알려주신 팁 제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자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또 세우게 됐는데요. 보통 광물, 산림 이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원료만 생각했었는데 폐기물도 과학을 만나면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또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매직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가 이렇게 버릴 거 없이 알찼다니 역시 꺼진 배터리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보자. 여러분 우리 오른손 올리고 자 꺼진 배터리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되새기면서 자, 과학이 환경도 살려, 경제적으로도 아껴줘, 그리고 광물 자원 보호까지. 과학 이거 알면 알수록 볼매예요. 저처럼 볼매. 네. 네,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로만 함께 하셔서 조금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튜브 댓글에 이번 주제와 관련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펀한 강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UST 펀 사이언스!